밥값도 못하는 양반 껍데기는 개나 주는 게 낫지 않겠나? 잔칫날 처남은 술잔을 사위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탁주가 갓과 도포를 적셨지만 사위는 아무렇지 않듯 웃었지요. 이 귀한 술을 어찌 제 얼굴에 양보하십니까? 집에서 놀면서 가시나 만든다며 경성상회 역사상 가장 쓸모없는 사위로 불렸지요. 장인어른이 쓰러지자 처남이 안채를 틀어막았습니다. 사위는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빌었지요.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자존심도 돈도 없는 무능한 사위라고. 과연 이 무능한 사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숙종 연간의 일입니다. 한양 저작거리에서 가장 큰 상단인 경성상회의 문패는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와지붕이 겹겹이 얹힌 대저택의 높다란 담장 너머로는 언제나 흥청거리는 소리가 흘러나왔고 수레에 가득 실린 비단과 도자기가 하루에도 수차례 대문을 드나들었지요. 그 이름만 들어도 한양 상인치고 고개를 숙이지 않는 자가 없었으니 경성상회를 일군 최판석 대감의 위세는 실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해 봄 최대감의 회갑 잔치가 열렸습니다. 사랑채며 안채며 대청마루까지 가득 들어찬 손님들은 저마다 진귀한 예물을 들고 왔고 악공들의 풍악 소리는 담장 밖 골목까지 울려 퍼졌지요. 마당에는 온갖 음식이 차려진 교자상이 줄지어 놓였고 하인들은 쉴 새 없이 술상을 날랐습니다. 흥겨운 웃음소리와 축원의 말들이 뒤섞인 그 한복판에 그러나 마당 한 귀퉁이만은 유독 조용했습니다. 행랑채 처마 밑 그늘에 사내 하나가 쪼그려 앉아 갓살을 깎고 있었습니다. 이진이었습니다. 30살의 사내치고는 어딘가 기운이 없어 보였고 손에 든 칼날이 지나치게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인 하나가 지나가다 그 꼴을 보고 옆 동물을 팔꿈치로 쿡 찌르며 낄낄거렸습니다. 명색이 경성상회 사위라는 놈이 잔칫날 마당 구석에서 대나무 살이나 깎고 앉아 있다니. 이복의 매부, 자네 부모가 지하에서 울겠구만. 밥값도 못하는 양반 껍데기는 그저 개나 주는 게 안 낫겠나? 충원은 이진 앞에 우뚝 서더니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을 번쩍 들어 이진의 얼굴에 그대로 끼얹었습니다. 탁주가 이진의 갓과 도포 위로 주룩주룩 흘러내렸지요. 이 댁사위가 이 모양이니 내가 부끄러워 얼굴을 못 들겠다. 이진은 잠시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무릎을 꿇고 바닥에 고인 술방울을 소매자락으로 닦으며 고개를 조아렸지요. 아이고 처남 어른, 이 귀한 술을 어찌 제 얼굴에 양보하십니까? 입으로 들어가야 할보약이 제 비천한 도포를 적신히 송구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요. 허허, 걱정 마십시오. 이 갓살만 잘 다듬으면 장인어른께 멋진 환갑 선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인들이 낄낄거렸고 충원은 혀를 차며 돌아섰습니다. 이진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 다시 갓살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로. 이진의 손은 느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느린 척했습니다. 갓살 하나를 잡고 3번을 쓰다듬고 4번을 깎고 5번을 다듬는 그 동작이 영락없이 고집센 어리숙한 양반의 것처럼 보였지요. 하지만 그 손의 주인이 실은 조선 팔도를 통틀어 손에 꼽히는 암행어사였다는 것을 아는 자는 이 저택 안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진이 갓을 다루는 솜씨는 단순한 손재주가 아니었습니다. 갓살의 결을 따라 칼을 놀리는 그 섬세한 감각은 어떤 인장이든 단 한 번 눈에 담으면 완벽히 재현하는 능력과 뿌리가 같은 것이었지요. 거기에 더해 갓에 바른 오칠의 미세한 변색을 읽어내는 눈은 웬만한 의원보다도 독 성분을 정확하게 가려냈습니다. 오랜 세월 몸에 익힌 기술이었고 조정이 이진을 택한 것도 바로 그 재주 때문이었습니다.
경성상회에 대한 탈세와 밀무역 의혹이 처음 불거진 것은 2년 전이었습니다. 조정은 최대감의 위세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고 내부에서 증거를 확보할 인물이 필요했지요. 그리하여 선택된 것이 이진이었습니다. 이진은 관직도 없고 재주도 없는 가난한 선비로 위장하여 최대감의 외동딸 서윤과 혼례를 치렀고 그날부터 경성상회의 사위로 살아왔습니다. 하루하루가 굴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진에게 굴욕은 도구였지요. 처남에게 술을 얻어맞을수록 하인들에게 비웃음을 살수록 충원은 이진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쟁이로 굳게 믿었고 그 확신이 이진에게 가장 넓은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진은 그 그늘 속에서 묵묵히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경성상회의 곳간 취피록, 밤중에 드나드는 수상한 인물들, 충원의 눈빛이 흔들리는 순간들. 갓살을 깎는 손은 언제나 느렸지만 이진의 눈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았습니다. 최충원은 최대감이 거두어들인 수아의 자식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경성상회의 문을 두드렸을 때 최대감은 아무 조건 없이 그 아이를 거두었지요. 밥을 먹이고 그를 가르치고 장성에서는 상단의 일을 맡겼습니다. 충원이 최대감을 아버지라 불렀던 것은 그저 관례가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적어도 한때는 그 진심이 무너진 것은 25 되던 해였습니다. 상단의 곳간을 맡게 된 충원은 그 풍족함에 눈이 멀어 은자 500냥을 빼돌렸지요. 한 번이 2번 되고 2번이 10번이 되었습니다. 횡령은 수년에 걸쳐 계속되었고 충원이 빼돌린 액수는 그 스스로도 정확히 헤아리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그 비밀을 가슴에 품고 산 세월이 20년이었습니다. 최대감이 장부를 들여다볼 때마다 곳간 문을 열 때마다 충원의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지요. 아버지처럼 믿던 사람이 오히려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충원은 장인의 서재 앞을 지나다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말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눈을 감기 전에 상단은 서윤이에게 넘겨야겠어. 그 아이라야 내 뜻을 이어갈 수 있을 거야. 충원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재산을 잃는 공포와 20년의 횡령이 드러날 두려움이 동시에 그의 심장을 죄었지요. 그날 밤 충원이 내린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최대감은 살아있어선 안 된다. 회갑 잔치가 끝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경성상회는 다시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갔고 최대감은 이른 아침부터 사랑채에 앉아 장부를 들여다보곤 했지요. 건강하다 못해 강건하다는 소리를 들어온 분이었습니다. 잔치 뒤끝에도 기침 한 번 없이 사흘치 장부를 단숨에 훑었으니 주변에서 걱정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넷째 날 아침 사랑채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최대감이 갑작스레 각혈을 하며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들고 서윤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안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이진도 그 소동 속에 섞여 들어갔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허둥지둥 약탕기를 집어들다가 발에 걸려 탕기를 바닥에 엎었습니다. 뜨거운 탕약이 마루 위로 쏟아지자 이진은 아이고 뜨거워라 하며 발을 동동 굴렀지요. 그 모습에 서윤의 눈살이 찌푸려졌고 하인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찰나가 있었습니다. 이진은 바닥에 엎질러진 탕약 찌꺼기를 손가락으로 살짝 찍었습니다. 그런 다음 품속에서 갓살 하나를 꺼내 그 끝에 가만히 묻혔지요. 오칠을 입힌 갓살이 약 성분과 만나는 순간 표면이 미세하게 부풀어 오르며 색이 달라졌습니다. 이진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 변색을 살폈습니다. 심장이 조용히 내려앉았지요. 비상이었습니다. 그것도 적은 양이 아니었습니다. 이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직도 발등을 붙잡고 엄살을 부리는 척하며 방 안을 돌아보았습니다.
최대감의 얼굴은 이미 낯빛으로 변해 있었고 호흡은 가늘고 불규칙했습니다. 충원은 방 한켠에 서서 어지럽게 오가는 하인들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걱정스러워야 할 그 눈에는 당혹감 대신 무언가 다른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기다리는 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이진은 그것을 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처럼 고개를 숙인 채 발등만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이튿날이 채 밝기도 전에 충원이 움직였습니다. 충원이 데려온 의원은 낯선 인물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이름을 들어본 적 없는 자였고 침통 하나 변변치 않은 주제의 목소리만 유독 크고 단호했지요. 그 의원이 최대감의 손목을 짚고 나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선언했습니다. 위중하십니다. 외부인의 출입을 당장 금해야 합니다. 충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신복들을 안채 입구에 세웠습니다. 안팎의 출입이 차단되자 경성상회의 공기가 순식간에 달라졌지요. 고요하던 저택이 갑자기 낯선 짐승의 숨소리로 가득 찬 것 같았습니다. 이진은 안채 입구에서 가로막혔습니다. 충원의 신복이 팔짱을 끼고 버티고 서서 길을 내주지 않자 이진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충원의 바지가랑이를 두 손으로 붙잡았지요. 처남 어른,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장인어른 가시는 길에 이 손으로 직접 수리한 가시라도 씌워 드리고 싶습니다. 단 한 번만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충원은 내려다보다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제 목숨 구걸에 급급한 겁쟁이가 따로 없었지요. 충원은 신복 하나에게 눈짓을 주었습니다. 저것이 안에서 수상한 짓 하나라도 하면 당장 끌어내라. 그렇게 이진은 감시를 달고 제한적인 출입을 허락받았습니다. 안채로 들어서기 직전 이진은 발걸음을 멈추고 충원을 향해 고개를 조아리며 시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소인이 워낙 손재주가 없어서 갓 하나 만드는 대도 온종일 걸립니다만 눈썰미 하나는 남다르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사옵니다. 충원은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비루한 자기 자랑으로 들렸고 그 이상은 생각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 말은 충원의 뇌리 어딘가에 뽑히지 않는 가시처럼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진은 고개를 조아리며 안채로 들어섰습니다. 허리는 굽어 있었지만 두 눈은 이미 안채 구석구석을 빠짐없이 훑고 있었습니다. 이진이 안채에서 처음 한 일은 장인의 가끈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감시로 붙은 신복의 눈을 피하기 위해 이진은 갓을 수리하는 척 한참을 꾸물거렸습니다. 갓살을 끼웠다 뺐다 하고 갓끈을 풀었다 다시 메었다 하며 한참을 낑낑거렸지요. 신복은 그 지루한 광경에 일찌감치 관심을 잃고 문설주의 등을 기댄 채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을 이진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이진이 미리 빚어둔 굿을 두 알이 들어 있었지요. 우황과 청심원을 곱게 갈아 찹쌀풀로 빚은 것이었습니다. 크기는 가끈 구슬과 정확히 같았고 빛깔도 흡사하여 가까이서 보지 않으면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진은 장인의 가끈에서 굿을 두 알을 빼내고 약구슬을 끼웠습니다. 가끈이 장인의 목에 닿는 바로 그 자리였지요. 도끼로 달아오른 피부에 약구슬이 직접 닿으면 체온이 약 성분을 서서히 끌어당깁니다. 빠르지도 눈에 띄지도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급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구명줄이 그렇게 장인의 목에 조용히 걸렸지요. 이진은 갓을 제자리에 내려놓으며 혼자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버텨주십시오, 아버님. 문제는 탕약이었습니다. 충원의 신복이 탕약 경로를 샅샅이 트어막고 있어 이진 혼자서는 손을 쓸 수 없었지요. 장인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두 신복의 눈을 거쳤고 이진이 탕기 근처에만 얼쩡거려도 당장 끌려 나갈 판이었습니다. 구명줄 하나로는 시간을 벌 수 있어도
독약이 계속 들어가는 한 버틸 날이 길지 않았습니다. 이진은 그날 밤 서윤을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낭자께서 안채 침모를 맡아 직접 탕약을 올려주셔야 합니다. 서윤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충원 오라버니가 허락할 리 없습니다. 이진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허락을 받아내셔야 합니다. 낭자께서는 충원 어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서윤은 잠시 생각하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체면이지요. 그 대답에 이진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튿날 서윤은 충원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낮고 간곡한 목소리로 읍소했지요. 오라버니, 아버지 곁을 친딸이 지켜야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충원이 못 들은 척 고개를 돌리자 서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만약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문중 어른들께서 아버지 병환의 친딸을 내쫓았다는 소문을 들으셔도 할 수 없겠지요. 말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충원은 서윤의 눈에서 예상치 못한 서늘함을 읽었고 결국 탕약 올리는 역할을 허락했습니다. 서윤은 침착하게 신복의 눈을 피해 충원이 올리던 독약 탕약을 맹물로 바꿔치기 하여 장인에게 올렸습니다. 그날 밤 이진은 장인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댔습니다. 아버님, 탕약을 맹물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저들을 잡으려면 아버님이 오늘부터 죽어가는 연기를 하셔야 합니다. 장인은 사위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리더니 이윽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진은 분주하게 손을 움직였습니다. 백분을 곱게 개어 장인의 얼굴에 바르고 입술과 눈가에 마른 버짐을 세밀하게 그려 넣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내일 모레인 병자의 얼굴이 완성되었지요. 이진은 물러서며 장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버님. 장인의 병세가 겉으로 깊어지는 것처럼 보이자 충원의 발걸음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충원은 서윤을 사랑채로 불러앉히더니 느긋한 목소리로 운을 뗐습니다. 서윤아, 아버님이 저리 위중하신데 언제까지 이 집에 식소를 거느릴 수가 있겠느냐. 이 기회에 내 살림을 따로 차리는 것이 어떻겠니? 말은 부드러웠지만 뜻은 명확했습니다. 아버지가 숨을 거두기 전에 서윤 부부를 가문 밖으로 밀어내겠다는 것이었지요. 서윤이 자리를 박차고 나올 때 그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서윤은 이진을 찾아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럴 때 서방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 겁니까? 오라버니는 우리를 쫓아내려 하고 아버지는 저리 누워 계신데 서방님은 지금 가시나 깎고 계시는 겁니까?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간 쌓인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울음이었지요. 이진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갓살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충원이 마침 마당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진은 충원을 보자마자 달려 나가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남 어른, 제발 저희 부부만은 살려주십시오. 이 이진이 시키시는 것은 뭐든 하겠습니다. 어디든 가라 하시면 가겠고 무엇이든 내놓으라 하시면 내놓겠습니다. 이마가 마당 흙에 닿도록 엎드렸지요.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충원은 내려다보다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이놈은 제 목숨 구걸하느라 장인도 팔놈이다. 쓸모 있겠구나. 그 확신이 충원의 입꼬리를 가만히 끌어올렸고 충원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음 계획이 형태를 갖추어 가고 있었습니다. 충원에게는 오래전부터 쓰던 위족군이 있었습니다. 한양 서촌 뒷골목에 숨어 살던 자로 충원이 과거에도 몇 차례 장부와 서찰을 고치는 데 써먹었던 솜씨 좋은 인물이었지요. 충원은 이번에도 그 자를 부를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복이 서촌을 다녀온 것은 잔치가 끝난 지 이틀 뒤였고 돌아온 신복의 낯빛은 좋지 않았습니다. 날이 그 자가 사흘 전에
객혈로 급사하였답니다. 충원은 잠시 굳어 있다가 탁자를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문중 어른들을 불러 모을 날짜는 이미 잡혀 있었습니다.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지요. 새로운 위조꾼을 구하려면 믿을 수 있는 자를 찾고 값을 흥정하고 솜씨를 시험하는 데만 그 이상이 걸렸습니다. 충원은 이를 갈며 방 안을 서성이다. 불현듯 이진이 흘린 말 한마디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눈썰미 하나는 남다르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사옵니다. 충원은 잠시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어차피 일이 끝나면 없앨 도구였습니다. 살아서 내보낼 생각이 처음부터 없으니 알면 안 될 것을 알게 되어도 무방했지요. 충원은 신복을 시켜 이진을 불러들이고 곳간 열쇠 인장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똑같이 모사해보거라. 이진은 인장을 받아 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붓을 잡고 끙끙거리다 망쳤습니다. 두 번째도 망쳤습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지요. 충원의 미간이 점점 좁아졌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이진의 손에서 나온 인장은 원본과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충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충원은 이진을 비밀방으로 데려가 문을 닫았습니다. 장인의 인장을 위조하여 유산양도 서찰을 만들어라. 성공하면 너와 서윤의 목숨은 살려주겠다. 이진은 그 자리에서 바들바들 떨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처남 어른. 방문을 나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이 채 닫히기 전에 문 너머로 충원이 신복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일이 끝나면 이진을 도둑으로 몰아 죽이고 서윤은 내쫓아라. 이진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았지요. 다만 속으로 조용히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충원이 파놓은 함정이 이제 충원 자신을 향해 입을 벌릴 시간이 왔습니다. 그날 밤 이진은 서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서윤은 낮에 충원에게 가문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뒤로 눈가가 아직 붉어 있었지요. 이진이 방 안에 촛불을 하나만 남기고 끄더니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서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서윤의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마패였습니다. 이진이 낮게 말했습니다. 놀라지 마시오, 낭자. 이 집에 온 것은 남편으로 온 것이 맞소. 다만 어사로서도 이 집을 지켜야 할 이유가 생겼소. 서윤은 한동안 마패와 이진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간의 일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씩 맞추어지는 듯했지요. 약탕기를 엎은 것도, 비루하게 무릎을 꿇은 것도, 갓살을 들고 안채를 기웃거린 것도 모두 연기였습니다. 서윤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러면 낮에 마당에서 오라버니 앞에 무릎을 꿇은 것도 서방님의 계획이었습니까? 그렇소. 아버지 탕약을 맹물로 바꾼 것도, 약굿을 가끈도. 그렇소. 서윤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지요. 그러나 눈을 떴을 때 그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진이 그 손을 맞잡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조용히 비밀연합을 맺었지요. 이진은 서윤에게 해야 할 일을 낮은 목소리로 하나씩 일렀습니다. 충원이 사또에게 올리는 뇌물 목록을 확인하고 충원이 신복에게 건네는 밀서를 가로채는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서방님. 이진은 서윤의 손을 한 번 더 꼭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조용히 흘러들었고 홀로 남은 촛불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나란히 벽에 드리웠습니다. 서윤이 충원의 동선을 살피기 시작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충원은 이틀에 한 번꼴로 신복을 시켜 사또에게 무언가를 전달했습니다. 서윤은 내행수 행세를 하며 곳간 출입 기록을 살폈고 충원이
신복에게 건네는 보따리의 크기와 무게를 눈여겨보았지요. 그러나 직접적인 증거를 잡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충원의 신복들은 서윤의 눈길을 눈치채는 즉시 경로를 바꾸었고 보따리는 언제나 두 겹, 세 겹으로 포장되어 안을 알 수 없었습니다. 실마리를 잡아준 것은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경성상회에서 30년을 일한 노행수였지요. 상단의 곳간 열쇠를 누구보다 오래 쥐어온 노인이었는데 충원이 상단 운영을 맡은 뒤로 줄곧 수상한 기운을 느껴왔다 했습니다. 충원이 밤중에 혼자 곳간을 드나드는 것을 보았고 그때마다 무거운 것을 들고 나오는 것을 멀리서 목격했다는 것이었지요. 노행수는 이진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날이 며칠 전에 제가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충원 도련님이 사또 댁신복에게 건넨 보따리에서 은괴가 굴러나왔는데 바닥에 새겨진 표식이 영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진은 즉각 노행수를 데리고 곳간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관청 납품용 은괴는 굽고 표식이 바닥에 선명하게 새겨지는 것이 원칙이었지요. 그 은괴가 사또의 손에 들어갔다는 것은 사또가 굽고 재물을 사적으로 수수한 영모에 준하는 죄를 저질렀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진은 노행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그날 본 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때가 되면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노행수는 주름진 얼굴에 단단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과 물증이 동시에 갖추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이진은 그날 밤 갓살 하나를 들어 불빛에 비추어 보며 속으로 계산을 마쳤습니다. 그물이 조여들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충원을 찾아간 것은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오라버니, 아버지 서재에서 오라버니께 남긴 사신 편지를 찾았습니다. 서윤은 봉투 하나를 소매 속에 감춘 채 충원 앞에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필적이 맞는데 워낙 내용이 복잡하여 제가 먼저 읽기가 송구스럽습니다. 충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재산에 관한 내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것이 분명했지요. 충원은 서윤을 데리고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봉투 안의 내용을 두고 충원이 따지는 사이 이진은 아무도 없는 사랑채 옆 충원의 방으로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방 안은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이진은 망설임 없이 서랍장 깊숙한 곳으로 손을 뻗었지요. 충원이 숨겨둔 것들은 언제나 두 번째 칸 안쪽이었습니다. 이진은 이미 서윤에게 그 위치를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문서 두 장이 포개어져 있었지요. 위에 얹힌 것이 충원이 꾸며둔 가짜 유언장이었고 아래에 깔린 것이 최대감의 친필 유언장이었습니다. 이진은 친필 유언장을 조심스럽게 꺼내 품에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 미리 준비해온 문서를 꺼내 그 자리에 올려두었지요. 겉으로는 충원의 가짜 유언장과 구분이 되지 않는 문서였습니다. 그러나 그 종이에는 백반물로 쓴 글자가 숨겨져 있었지요. 열기나 물기가 닿는 순간 표면 아래 잠들어 있던 글자들이 선명하게 떠오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진이 직접 썼습니다. 나는 장인의 은혜를 저버리고 탐욕에 눈이 멀어 아비에게 독을 썼다. 이진은 서랍을 원래대로 닫고 방을 나섰습니다. 발자국 하나 남기지 않은 채로. 충원의 방문이 뒤에서 소리 없이 닫혔고 이진의 손끝은 고요했습니다. 밤이 깊어 저택이 고요해진 뒤에야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서윤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음은 무엇입니까, 서방님? 이진은 손에 쥔 갓살 하나를 들어 보이며 대답했지요. 이제 테두리만 남았소. 갓은 중심이 되는 대우와 그것을 받치는 갓살, 그리고 전체를 묶어주는 테두리로 이루어집니다. 중심이 흔들려도 갓살이 아무리 촘촘해도 테두리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면 갓은 모양을 유지할 수 없지요. 이진이 말하는 테두리는 최후의 자리였습니다. 모든 것이 한 번에 드러나는 그 자리. 이진은 손가락을 하나씩 꼽았습니다.
충원에게 건넬 위조 유언장 위임을 마무리하는 것이 첫째였고, 노행수와 증언 시점을 맞추어 두는 것이 둘째였습니다. 셋째는 문중 어른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을 명분을 마련하는 것이었지요. 그 자리에 사또까지 증인으로 앉혀야 했습니다. 사또가 직접 봉증한 유언장이 그 자리에서 뒤집어진다면 사또도 함께 올가맬 수 있었으니까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사또를 어떻게 그 자리에 앉힙니까? 이진이 답했습니다. 충원 어른이 직접 부르게 만들면 됩니다. 서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충원 오라버니에게 문중 어른들 앞에서 공증된 유언장을 공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말을 슬며시 흘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오. 두 사람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 안에서 함정의 마지막 이가 맞물리고 있었지요. 이진은 갓살을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실을 꿰매듯 적들의 퇴로를 하나씩 막아가는 손길이 흔들림 없이 이어졌습니다. 충원이 이진을 다시 부른 것은 사흘 뒤였습니다. 네가 위조한 유언장이 완성되었느냐? 충원의 눈에는 이미 승리를 눈앞에 둔 자의 여유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진은 고개를 조아리며 양손으로 문서 한 장을 받쳐 올렸지요. 처남 어른, 손이 모자라 여러 날 걸렸습니다. 눈이 빠지도록 들여다보며 만든 것이오니 부디 살펴봐 주십시오. 충원은 문서를 받아 들고 꼼꼼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최 대감의 인장과 필적이 빈틈없이 재현되어 있었지요. 충원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이 정도면 쓸만하구나. 충원은 문서를 품속에 넣었습니다. 승리의 패를 손에 쥐었다는 표정이었지요. 그러나 그 문서는 충원이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진이 건넨 것은 새로 만든 위조 유언장이 아니라 열흘 전 충원의 서랍 속에 미리 바꿔치기해 둔 자폭 문서 그대로였지요. 충원은 제 서랍에 있던 것과 이진이 건넨 것이 같은 문서라는 사실을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진이 며칠 동안 작업하는 척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충원은 당연히 새로 만들어진 것이라 믿었지요. 충원은 파멸의 패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것은 이진뿐이었습니다. 이진은 방에서 물러나오며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등을 보이는 그 잠깐, 이진의 얼굴에 고요하고 조용한 무언가가 스쳤다가 사라졌습니다. 문중 어른들을 부를 날짜가 잡히던 날, 충원은 한 가지를 더 준비했습니다. 문중의 신뢰를 완벽히 얻으려면 장인의 사망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어야 했지요. 충원은 한양에서 이름난 의원을 수소문했습니다. 제 편 의원을 썼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이 뒤집힐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문중 어른들이 신뢰하는 정직한 명의를 불러 그 입으로 직접 사망을 확인하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했지요. 이것이 충원의 신중함이었고 동시에 이진이 처음부터 예상하고 있던 틈이었습니다. 명의가 안채로 들어오기 직전 이진은 장인의 귀의 입을 가까이 댔습니다. 아버님, 들어오는 의원은 충원 어른이 매수한 자가 아닙니다. 진짜 명의입니다.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장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진이 낮게 말을 이었지요. 숨을 최대한 깊이 참으시고 제가 손을 꼭 쥐는 순간부터 숨을 아주 조금씩만 내쉬십시오. 맥박이 스스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장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명의가 방으로 들어서서 장인의 손목을 잡아 들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지요. 명의의 손가락이 맥을 짚는 동안 장인은 속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자들을 잡기 위해 죽은 사람 행세를 해야 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장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극도로 느리고 얕은 호흡이 이어졌고 손목 아래 맥박은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명의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혔습니다. 한참 만에 명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충원을 바라보며 낮고 단호하게 말했지요.
절명하셨습니다. 충원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이진은 물러서며 장인의 손을 살며시 놓아주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진의 손바닥에 미세하지만 분명한 박동이 전해졌습니다.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이진은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았습니다. 안도와 긴장이 동시에 가슴을 채웠지요. 이제 마지막 자리만 남았습니다. 명의가 안채를 나서고 충원의 신복들이 저마다 안도의 숨을 내쉬던 그 저녁이었습니다. 이진은 슬픔에 잠긴 얼굴로 충원을 찾아갔습니다. 두 눈을 붉히고 코끝을 훌쩍이며 충원 앞에 고개를 조아렸지요. 처남 어른,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충원이 느긋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진이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소인이 여러 상단의 유산 분쟁을 곁에서 지켜본 일이 있사온데 문중 어른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유언장을 공개해야 상단의 소유권이 법적으로 완벽히 처남 어른께 넘어갑니다. 사또 어른께서도 그 자리에 증인으로 참석하셔야 훗날 서윤 낭자 쪽에서 딴 말을 못하지요. 충원은 잠시 이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살기를 찾아 아첨하는 겁쟁이의 모습이 역력했지요. 충원은 낮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네가 그 자리를 마련해 보거라. 이진은 허리를 깊이 숙이며 물러났습니다. 등 뒤에서 충원이 신복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요. 이진은 걸음을 옮기며 속으로 조용히 헤아렸습니다. 전국 각지의 문중 어른들과 사또가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 잡혔습니다. 이진이 처음부터 설계한 그 자리였지요. 충원이 제 발로 함정 안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경성상회의 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문중 어른들이 하나둘 들어섰습니다. 먼 고을에서 사흘을 달려온 어른도 있었고 한양 안에서 가마를 타고 온 어른도 있었지요. 저마다 상복을 갖추어 입고 엄숙한 표정으로 대청마루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끝자락에 사또가 관복 차림으로 앉았습니다. 충원이 직접 서찰을 보내 청한 자리였지요. 사또는 충원과 이미 굳고 은궤를 주고받은 사이였으니 이 자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여유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대청마루가 사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충원은 상복 차림으로 단정히 앉아 문중 어른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늘은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었지요. 20년의 불안이 한꺼번에 해소되는 날이었습니다. 충원은 천천히 품속으로 손을 넣어 문서를 꺼냈습니다. 마패를 꺼내 보이듯 의연하게, 그러나 그 안에는 감추기 어려운 흥분이 담겨 있었지요. 여러 어른들 앞에서 아버님의 유언을 공개하겠습니다. 충원이 문서를 펼치자 대청마루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진이 찻상을 들고 대청마루 한편에서 걸어 나오려 하자 충원의 신복 하나가 팔을 뻗어 앞을 막았지요. 이진은 멈추었습니다. 신복의 눈이 이진을 날카롭게 겨누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윤이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먼 길 오신 문중 어른들께 제가 직접 차를 올리겠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상주인 딸이 직접 차를 올리겠다는데 막을 명분이 없었지요. 신복들의 눈은 여전히 이진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충원은 손에 든 문서를 펼치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아무도 서윤을 보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찻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두 손을 가지런히 받쳤지요. 충원의 옆을 지나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윤의 발끝이 자리 끝에 걸렸습니다. 중심을 잃은 찻상이 기울었고 찻잔이 손에서 미끄러지듯 펼쳐진 유언장 위로 쏟아졌습니다. 뜨거운 찬물이 종이 위로 스며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원래 글자들이 번지며 흐려졌습니다. 충원의 얼굴이 굳었지요. 그러더니 물기가 종이 깊숙이 배어드는 순간 먹으로는 쓰이지 않은 글자들이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백반물로 쓴 글자들이었지요. 희미하게, 그러나 점점 선명하게. 대청마루의 모든 시선이 그 종이 위에 박혔습니다. 나는 장인의 은혜를 저버리고 탐욕에 눈이 멀어 아비에게 독을 썼다. 한 글자씩 드러날 때마다 대청마루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문중 어른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지요. 충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에 쥔 문서를 놓치지 않으려 손가락에 힘을 주었지만 손끝이 벌벌 떨렸지요. 충원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건 모함이요. 이 사위놈이 꾸민 짓이요. 저 이진이 유원장을 위조한 것이요. 충원의 목소리가 대청마루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충원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눈길이 안쪽 방문을 향해 있었습니다. 방문이 천천히 소리도 없이 열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수의를 입은 사람이 문틈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진이 한쪽에서 조심스럽게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최 대감이었지요. 낯빛이었던 얼굴의 핏기가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두 눈만은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대청마루에 모인 문중 어른들이 일제히 숨을 들이켰지요. 노인 하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대감께서 다른 어른들도 웅성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살아 계셨구먼. 충원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무릎부터 꺾이듯 낮아빠지자 최 대감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진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그러나 한 발 한 발 힘을 실어서 대청마루 한가운데 서자 최 대감이 충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최 대감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무거웠지요. 내가 눈을 감고 있으니 내 놈이 내 재산으로 기생집 빚을 갚는다고 떠들더구나. 충원의 몸이 작게 떨렸습니다. 최 대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너를 거두어 밥 먹이고 글 가르친 것이 이 꼴을 보자 함이었느냐. 이 배은망덕한 놈아. 그 호통이 대청마루를 흔들었습니다. 문중 어른들이 고개를 숙였고 사또의 낯빛이 눈에 띄게 창백해졌지요. 충원은 입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변명의 말이 목 안에서 맴돌았지만 문중 어른들의 눈길 앞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품에 넣어둔 문서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지요. 충원의 두 손이 바닥을 짚었습니다. 온몸이 바닥으로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최 대감의 호통이 채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이진이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부축하던 손을 내리고 허리를 펴고 각끈을 손가락으로 조용히 풀었지요. 각끈이 풀리자 품속에서 마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진은 마패를 들어 대청마루를 향해 높이 들었습니다. 어사출두요. 그 한마디에 대청마루가 다시 한번 뒤집혔습니다. 포졸들이 안팎을 에워쌌지요. 어디서 나타났는지 알 수 없는 포졸들이 사랑채 담장을 넘어 들어왔고 대문 밖에서 대기하던 자들이 일제히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충원의 신복들이 저항 한 번 못하고 팔이 뒤로 꺾였습니다. 사또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지요. 포졸들이 좌우에서 사또의 팔을 잡아내렸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굳고 은괴를 탐하고 천륜을 저버린 자들, 한 놈도 빼놓지 말고 오라를 받으라. 내 놈들이 어둠 속에서 속삭인 만행, 이 이진의 귀가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다 기록해 두었느니라. 사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지요. 노행수가 문중 어른들 앞으로 나섰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굳은 표정으로 충원이 사또의 신복에게 굳고 은괴를 건네던 현장을 또렷하게 증언했지요. 증언이 끝나자 포졸 하나가 앞으로 나와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바닥에 굳고 표식이 선명하게 새겨진 은괴였습니다. 문중 어른들이 그것을 확인하며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강상죄를 범한 충원,
사망을 허위 선언한 가짜 의원, 국고 재물을 사적으로 수수한 사또가 차례로 포박되었습니다. 충원이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이진 놈아, 네가 이럴 수가 있느냐. 이진은 그 자리에 서서 충원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충원의 발버둥이 점점 멀어지고 대청마루에는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최 대감이 이진의 곁으로 다가와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이진의 공을 높이 사교지를 내렸습니다. 경성상회가 한양상권의 중심이니 어사의 직을 거두고 상단 감독관으로 임하여 안정을 도모하라. 이진은 교지를 두 손으로 받아들고 깊이 엎드렸습니다. 암행어사의 임무가 끝나는 순간이었고 남편으로서의 삶이 새로 시작되는 순간이기도 했지요. 서윤이 행단주가 되어 경성상회를 이끌었습니다. 서윤은 장부를 직접 들여다보고 상단 식구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 안부를 물었습니다. 최 대감이 상단을 읽은 방식 그대로였지요. 노행수는 다시 곧간 열쇠를 쥐었고 오랫동안 눈치를 보며 숨을 죽이던 상단 식구들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경성상회의 수레가 다시 분주하게 대문을 드나들기 시작했지요. 이진은 여전히 마당 한 구석에 앉아 갓을 고쳤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더 이상 허리를 굽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지요. 봄볕이 따사로운 오후, 최 대감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마당을 걸어 나와 이진의 곁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이진의 손을 바라보던 장인이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손으로 만든 가끈이 이 늙은이 목숨을 건졌네. 이진은 갓살 하나를 들어 봄볕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가느다란 갓살이 햇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났지요. 아버님께서 버텨주신 덕분입니다. 장인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진도 따라 웃었지요. 그때 서윤이 대청마루에서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장부를 손에 쥔 채로 봄볕 아래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을 바라보는 서윤의 눈가가 가만히 부드러워졌습니다. 바람이 마당을 한번 훑고 지나가며 살구꽃 몇 잎을 떨구었습니다. 꽃이 피 이진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지요. 진실은 갓살처럼 가늘어도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탐욕은 아무리 깊이 숨겨도 반드시 제 무게에 눌려 가라앉고 의리는 아무리 작은 곳에 심어져도 때가 되면 싹을 틔웁니다. 최판석 대감의 가문이 다시 봄을 맞이한 것은 가장 낮은 곳에 앉아 갓살을 깎던 한 사내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